안녕하십니까. 기초과학 임상실무 라니 간조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2022년 상반기 국가고시를 위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먼저 활력증후란 이런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활력증후라는 것은 생리적 변화 관찰 시 먼저 살펴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리적 변화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체온이고 맥박, 호흡, 혈압이죠. 그래서 이 체온과 맥박, 호흡, 혈압 같은 것을 우리가 생리적 변화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활력증후가 이런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 바이탈 사인이 측정이 필요한 경우 우선 의료기관에 진료를 한다든지 아니면 입원했을 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정기적인 절차일 때도 필요하고, 그리고 위험한 진단적 검사 전과 후, 모든 수술의 전과 후, 뭐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술하기 전에 바이탈 사인을 확인한다든지 이럴 때, 그리고 심맥관이라든지 호흡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을 투여하거나 후에 잴 수 있죠. 그래서 이 심맥관에 영향을 주는 거, 맥박수에 영향을 주는 약물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디곡신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곡신 처방이 됐을 때는 항상 우리가 맥박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디곡신 약물은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 중에 대표적으로 마약이 있는데, 마약 중에서 데메롤이라든지 몰핀인 약물이 있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호흡 기능을 약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 전에 호흡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복용시키고 나서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도록 맥박이나 호흡수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심맥관이나 호흡기능, 심맥관은 디곡신이 있다. 그 다음에 디기탈리스라고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강심제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흡기능에 영향을 주는 몰핀이나 데메롤이 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은 제가 베뉴랄 증가 약품을 사용한 경우 IU가 필요하다는데, 우리가 이제 좀 들어가다 보면은 이제 섭취량과 배설량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뇨량을 증가시키는 약물들이 있는데, 보통 배뇨량을 증가시키는 약물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뇨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약물이 라식스라는 약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뇌압 하강제라는 약물이 있고, 그 다음에 심막강 기능이 아까 디곡신 강심제 같은 약물 같은 경우는 배뇨량을 증가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요. 부종을 낮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도 같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활력증후가 필요한 약물 중에도 전신적인 상태, 대상자가 신체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을 때, 우리가 보고해야 될 때 가장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거 바이탈상이 활력증후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활력증후를 측정하고요. 그리고 활력증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간호수행 전과 후, 이건 뭐냐면 우리가 드레싱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대상자한테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레싱 자체가. 그럴 때 바이탈 사인을 잴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면은 신체적 고통이나 이상한 증상을 호소할 때, 대상자가 갑자기 아프다든지 뭐 그걸로 인해서 혈압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바이탈 사인을 확인해서 우리가 보고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우리가 활력증후 측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활력증후의 첫 번째로 체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진대사 활동할 때 발생하는 생산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때겠죠. 그 다음에 상실열의 차이를 갖다가 체온이라고 하고, 체온 조절 중추, 우리가 체온을 조절하는, 뇌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있는데 여기서는 시상하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온을 상승하는 요소,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뭐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뭐 떨기, 그 다음에 음식물 섭취하고 나서 뭐 대사작용 할 때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흥분하거나 스트레스라든지 분노라든지 환경적으로 고온일 때 우리가 체온이 상승할 것이고, 그 다음에 체온이 저하한다는 것은 기아라든지 아니면 활동 저하라든지 대상자가 주무신다든지 아니면 월경 시에는 약간 체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서 연령이 증가될 때는 노인들이 대부분 체온이 저하되고 저하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온 저하 요소를 알아두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전자체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체온계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전자체온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체온은 보통 하루 중에 시각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오전 4시에서 6시경이 최저 낮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오후 2시경, 이 2시에서 4시경이 최고로 높고요. 그리고 젊은이는 노인에 비해서 비교적 높습니다. 그리고 비만한 사람은 마른 사람에 비해서 낮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운동 후라든지 월경전, 배란시보다는 월경전이 보통 배란시보다는 높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온 저하 요소, 아까 말해서 월경할 때는 낮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보통 구강체온 애가체온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에 땀을 잘 닦은 후에 겨드랑이에 깊숙하게 체온계를 놓고 팔을 끼고 강하게 밀착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구강체온 같은 경우는 혀 밑에 넣어서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고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전자체온계는 우리가 종료음이 울릴 때까지 하면 되죠. 예, 그리고 직장체온계는 영유아나 소아에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직장 내에 보통 2cm 이내로 삽입해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신맥관에 약물을 주는 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 신맥관에 관해서 디곡신이라고 있습니다. 디곡신. 그래서 디기탈리스라고 하고요. 이거는 뭐다? 맥박을 중요하고요. 맥박. 제가 글씨를 잘못 써서. 그 다음에 호흡 기능에 영향을 준 물에는 몰핀이 있습니다. 몰핀이 있으니까 호흡 기능. 그 다음에 배뇨량을 증가시키는 약물에는 아까 디고신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뇨제 중에서 라식스라고 있습니다. 라식스가 있고 그 다음에 내압 하강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계속 같이 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체온 조절 중추 다시 가기는 시상하부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상하부는 제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대뇌고요. 여기가 시상입니다. 시상이고 여기가 시상하부예요. 여기 그 다음에 뭐 시상상부 하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시상하부이고 이거 내하수체이고 내하수체 네, 조그만 거 있죠. 여기가 시상하부 그 다음에 여기 소뇌 여기가 중뇌 여기가 내교 그리고 여기가 연수입니다. 이 연수가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곧바로 나오거든 호흡에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척수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뇌에서 어디에서 시상하부에서 우리가 체온 조절 중추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체온계, 애가체온계, 구강체온, 직장체온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적외선 체온계가 있습니다. 적외선 체온계. 적외선 체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막체온계. 적외선 체온계는 보통 2 내지 5초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이 고막체온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이제 체온 조절 중추가 있는 시상하부와 여기가 측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측면에 이 고막하고 같이 여기서 시상하부의 동일한 동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심부 체온을 몸 안에 있는 체온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 체온을 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체온 방법은 고막 체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고막 체온이 좋은 이유는 측정이 용이하고 빠르고 측정 시간도 짧아서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구강이나 점막의 접근을 피해서 세균이나 오염의 전파를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음식 섭취의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피와 뇌 척수에 같은 기의 분비물이 있을 경우 고막 체온을 측정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중이염이라든지 앓고 있으면 고막 체온을 측정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뭐 직장 체온을 측정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막 체온. 그 다음에 이마 체온 같은 경우는 적외선 체온을 할 때는 체온이 가장 낮게 측정될 수 있고요. 탐침 부분은 이마 중앙에 밀착시키고
측정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관자놀이까지 문지르듯 3초에서 5초간 재는데 땀이 나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뒤쪽 귓볼을 따라서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맥박을 하겠습니다. 맥박을 하기 전에 아까 우리가 수은 체온계도 있죠. 수은 체온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수은 체온계는 가장 높게 수은계, 체온계의 수은이 35도 이하로 내려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체온계의 수은구 쪽을 환자의 혀 밑에 넣고 구강으로 잴 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구강에서는 3 내지 5분 정도, 그 다음에 애과일 때는 8분에서 10분 정도, 그 다음에 뭐 직장에서 2분에서 3분 정도. 그리고 이 수은 체온계의 우리가 온도가 높게 나오는 순서는 직장이고 구강 애과입니다. 그 정도는 알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맥박을 하겠습니다. 맥박은 자심실이 수축되면서 혈액이 대동맥으로 보내질 때 동맥벽이 팽창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맥박은 있고요. 그래서 맥박의 정상 범위는 보통 60에서 80회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이 가거나 그 이하가 되면 그걸 이상 맥박으로 종류를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빈맥이라는 것은 100회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서맥은 60회 이하일 때, 부정맥은 그 정상 범위든 그 이하든 맥박이 보통 일반적으로 규칙적입니다. 강도도 규칙적이고 그런데 이게 부정맥으로 해가지고 뛰다가 말다가 뭐 이렇게 나타날 때 심장에 문제가 있다 이럴 때 부정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맥박 결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시면 결손맥, 차질맥, 맥벽을손이라고 하는데 보통 말초 맥박하고 심천 부위, 심청 맥박과의 수가 적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심천 부위는 80이면 말초 부위 6월에서는 76회를 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게 맥박 결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맥박의 증가 요인을 보면은 보통 이것도 우리가 체온 상승 요인이랑 비슷하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맥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뭐 직접적인 요인하고 간접적 요인하고 외적인 요인으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직접적 요인에는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자율신경의 영향으로, 아니면 간접적 요인에는 뭐 혈액량이라든지 아니면 심장 기능의 장애라든지 심박동률의 그 다음에 동맥벽의 탄력성에 의해서도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인 요인에서 뭐 연령이라든지 체격, 운동, 음식, 체위, 감정이나 정신적 장애, 체온 질병, 약물, 혈압,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서 맥박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증가할 수 있는 것을 보시면 보통 운동이나 음식물 섭취, 아니면 흥분이나 공포, 체온 상승한다든지 심장 질환이나 갑상선 장애가 있다든지, 체위에서도 서 있을 때보다 누워 있을 때보다 맥박수가 높겠죠. 그리고 연령이 적은 경우 보통 성인이보다 소아에서 맥박수가 더 많고요. 그리고 교감신경의 자극에 의해서 스트레스라든지 출혈에 의해서 뭐 출혈이 혈액 소실할 때 초기에, 그 다음에 급성 통증일 때라든지 만성 통증과 비교했을 때 급성 통증일 때 맥박수가 증가하고, 약물 중에는 뭐가 있냐면 아트로핀이라든지 에피네프린 같은 약물을 투여했을 때 맥박수가 증가합니다. 감소 요인은 부교감 신경, 미주신경이 자극받는다든지 노인분한테 연령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수면시라든지 저체온 상태에서 아까 맥박수 약물이 있었죠, 우리 체온에서. 그래서 맥박수, 약물 디기탈리스, 강심제 같은 약물을 사용했을 때 맥박수가 감소하고요. 자세, 서 있는 자세보다 앉는 자세보다 누워 있는 자세일 때가 맥박수가 다운되겠죠. 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지금 제가 맥박 촉지가 불가능한 동맥이라고 했는데, 우리 맥박 촉지가 가능한 것은 뭐 요골동맥, 뭐 상안동맥, 뭐 축두동맥, 경동맥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 다음에 뭐 족배동맥 다 가능한데,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 관상동맥이라든지 대동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폐동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맥박 촉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골맥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맥박을 측정할 때 할 수 있고요. 심청맥박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아까 말했던 맥박 결손 같은 거 있을 때,
아니면 부정맥이 있을 때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심청맥박은 뭐 신생아 측정할 때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맥박결석이나 부정맥이 있을 때도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할 때는 우리 혼자 가서 심청 부위에 맥박을 측정할 수 있지만 부정맥이나 맥박결석에는 우리가 두 사람이 가가지고 한 사람은 요골동맥, 한 사람은 심청 부위에 청진기를 대고 똑같이 시간에 재서 1분 동안 맥박을 수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심청 맥박이라는 것은 왼쪽 가슴을 노출시켜서 환자를 눕게 하거나 앉게 한 후에 맥박의 강도라든지 규칙성, 리듬과 동일성, 탄력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심청 맥박. 그리고 어디에 우리가 놓냐면 좌측, 우리가 심장 부위겠죠. 쇄골 중앙선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늑간이 만나는 부위에서 맥박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위에다가 우리가 청진기를 대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맥박 결손이 를 측정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은 요골동맥을, 한 사람은 그 다음 심청부위를 해서 그 수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심청맥박이 무엇인지 심청맥박을 재는 방법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맥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호흡입니다. 호흡. 아까 우리 호흡이라는 것은 흡기에 의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호기에 의해서 탄산가스를 배출시키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보시면 그림을 그렸죠. 여기 대뇌가 있고 그 다음에 시상이 있고 여기 시상상부, 시상하부가 해서 시상하부는 체온을 조절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뇌가 뇌하수체 있고 이 뇌하수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알겠지만 그 다음 중뇌가 있고 뇌교가 있고 연수가 있습니다. 이 연수에서 우리가 호흡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은 그래서 흡기에 의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호기에 의해서 탄산가스를 배출시키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호흡 조절 정추 아까 연수겠죠. 그리고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만드는 데는 네 가지 기전이 있는데 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가 있고 그 다음 확상 관리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호흡을 일회 호흡량이 호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에는 뭐가 있냐면 횡격막과 늑간근이 있다고 알고 있으면 되고요.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 그 다음 호흡에 변화를 주는 요인에는 보통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도 연령이나 성별, 나이가 어리면은 보통 호흡이 빠르겠죠. 그리고 여성은 남성보다 약간 빠르고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경우일 때 호흡이 늘어날 것이고 소화 같은 경우 호흡, 그 다음 감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약품에서 호흡에 관여하는 약품 중에서 진통제가 있어요. 진통제 중에서 마약 종류 몰핀하고 데메롤 같은 약물은 호흡을 느리게 합니다. 그리고 카페인이나 아트로핀 같은 경우는 호흡을 빠르고 얕은 숨을 쉬게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온이 증가할 때 호흡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출혈이라든지 쇼크 이런 것들은 다 호흡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기압 같은 것일 때도 높은 데 올라가면 산소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호흡이 증가한다든지 신진대사율 같은 경우는 증가하게 되면 호흡이 증가하고요. 통증일 때도 아까 급성 통증일 때 맥박수도 올라가지만 호흡수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호흡하고 맥박은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짝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바이탈 사인이 보통 같이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상호흡이 있는데 우리 보통 호흡은 12에서 보통 20획을 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이하가 되면은 비노호흡이 서호흡이 될 것이고 그 이상이 되면 비노호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2의 이하인 경우 특히 약물 같은 거 투여할 때 아까 몰핀이나 데메롤 같은 거 투여할 때 굉장히 소호흡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활력증을 측정 잘 해야 되고 호흡수를 측정해야 되고요. 비노호흡 같은 경우는 호흡수가 20회 이상인 걸 말하고
가호흡 같은 경우는 호흡 횟수와 깊이가 증가된 경우입니다. 보통 이럴 때는 뭐 운동하고 나서라든지 아니면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빈혈이나 쇠혈, 출혈, 중독증이 있는 경우에 이런 과호흡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 호흡곤란이라는 것은 호흡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호흡 횟수가 증가하면서 흡기와 호흡기가 다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청색증이라든지 차고 축축한 피부, 활동량이 저하고 가다하고 빠른 호흡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럴 때는 호흡 곤란이 오기 때문에 대상자가들이 뭐 어깨를 들썩이면서 호흡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런 어깨를 들썩이며 이제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호흡이 아니라 어깨를 들썩이면서 막 왔다 갔다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호흡 보조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잡음 같은 것도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비호흡이라 해서 코를 벌렁거리면서 그런 코날개가 벌렁거리면서 하는 호흡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해서 꼭 알고 있어야겠죠. 우리 임종시에 보통 나타나는 호흡인데 무호흡하고 가도호흡이 교대로 일어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쿠즈마울 호흡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당뇨 있는 분들한테 나타나는데 보통 호흡 리듬은 규칙적이고 비정상적으로 깊고 호흡수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혈당, 케톤성 당뇨성 혼수에서 나타나고 우리가 호흡할 때 냄새가 나는데 호흡할 때 과일 냄새가 달큰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당뇨 환자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호흡 측정하는 방법은 뭐는 대상자에게 호흡을 측정한다고 말하지 말고요. 그리고 대상자의 손목을 잡은 채 보통 우리 맥박수를 잡고 있을 때 그러면서 호흡수도 같이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호흡하는 방법, 호흡.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호흡 조절 중추는 뭐다? 연수다. 그리고 호흡의 변화를 주는 요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되게 많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었죠? 예. 아까 몰핀은 맥박수를 낮춥니다. 그리고 아까 아트로핀이나 카페인 같은 경우는 호흡수를 높인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우리 혈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혈압이라는 것은 혈관벽이 혈액이 혈관벽을 지나갈 때 생기는 압력이고요. 그리고 수축기 혈압이라는 것은 보통 어떤 경우냐면 우리 자심실이 수축할 때 혈액이 대동맥 혈관벽을 지나가며 생기는 압력이라 할 수 있고요. 이완기 혈압은 오심반이 최고로 이완되었을 때 압력으로 심장의 수축과 수축 사이에 생기는 휴식기 혈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혈압은 우리가 120에 80 정도로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혈압이 상승하는 경우는 보통 식후라든지 아니면 운동 후라든지 흡연 후, 그 다음 방광이 팽만되어 있을 때, 나이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이거나 혈관벽의 탄력성이 감소했을 때라든지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혈액계의 커프가 좁은 경우에 우리가 혈압이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낮게 나오는 경우는 출혈이라든지 금식하고 있거나 수면 중일 때 탈수, 그 다음에 항고혈압자라든지 이뇨제 같은 약물을 사용하고 있을 때 그리고 진정제라든지 전신 마취제 사용할 때 혈압이 나타나고 그리고 혈압이 커프가 너무 넓은 경우에 혈압이 낮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팔을 심장과 같은 높이로 재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보통 커프의 바람을 완전히 빼고 그 다음에 커프의 아랫단이 상안동맥에 동맥 박동이 가장 잘 촉진되는 곳에 놓고 2 내지 5cm 위에 오도록 해서 연결관이 팔의 내면에 오도록 하고 균일하게 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커프의 팔꿈치에서 약 2 내지 5cm 위로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주고 공기가 완전히 빠진 상태에서 폭이 12에서 14cm 정도의 폭을 가진 커프로 감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재주는 게 좋고 그리고 다 올리고 나서 그 판막형, 청진기의 판막형 상안동맥이 되도록 하고요. 그래서 계속 펌프질해서 커프를 팽창시킵니다. 그래서 상안동맥에서 맥박에 촉진되지 않는 지점에서
보통 지점에서 2 내지 30 정도 미리미리 HG를 더 올려주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혈압계 조절기를 천천히 열어서 1초에 2mm 정도 미리미리 H 정도 나가게 하면서 즉 1초에 2mm 정도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혈압계 측정 바늘을 눈금을 보면서 청진기로 주의 깊게 들을 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바늘을 측정 바늘을 눈금을 보면서 첫 번 심박이 들릴 때 있잖아요. 그때 혈압계를 바로 그 바늘 눈금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수축기 혈압이고요. 그리고 계속 들리다가 갑자기 약해지거나 아니면 소리가 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때를 다시 읽어주는데 이때를 이완기 혈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커프의 발을 완전히 빼주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상안동맥이 있는데 우리 상안동맥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혈압을 상박에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슬화동맥은 언제냐면 우리 무릎 뒤쪽에 있는데 보통 대퇴혈압 측정 시에 슬화동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상안동맥하고 슬화동맥의 차이점이 뭐냐면 상안동맥이 120에 80이면은 슬화동맥은 우리가 심장에서 밑에 있을 때는 혈압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40에 80 이완기 혈압은 똑같고 그래서 120에 80일 때 슬화동맥 140에 80일 때 간호조무사가 취할 행동은이라고 나왔을 때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심장에서 밑에 있을 때는 혈압이 좀 높게 나오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 알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혈압을 측정할 때 반복 측정할 때 같은 부위에서 혈압을 반복 측정할 때는 정맥 우려를 정상 순환했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보통 2분에서 5분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측정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바로 커프계를 올리지 않도록 한 2분이나 5분 정도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우리 혈압 측정 시에 흔히 나타나는 오류들이 있는데 보통 커프의 크기가 너무 좁은 경우에 혈압이 높게 나타난다고 했죠. 그리고 커프가 너무 넓은 경우에 혈압이 낮게 나타나고, 그리고 팔의 높이가 심장보다 낮은 경우에 혈압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무 높은 경우에 혈압이 낮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혈압 측정 전에 안정이 안 된 경우 당연히 높겠죠. 그리고 반복 측정할 때 휴식하지 않은 경우에 실제 수축기 혈압은 높고 이완기 혈압은 낮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반복 측정할 때는 2분에서 5분 정도 수유딱 한다. 그 이유는 정맥 우려를 정상 순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프를 너무 느슨하게 감은 경우는 혈압이 높게 나타나고 너무 지나치게 빨리 빼는 경우는 수축기 혈압은 낮고 이완기 혈압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식사 직후나 흡연 직후에 혈압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혈압보다 혈압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 혈압은 수은 혈압계가 있고 자동 혈압계가 있는데 요즘에는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 혈압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바이탈 사인 같은 건 정확하게 매뉴얼로 혈압 같은 거 특히 측정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뉴얼로도 잘 혈압을 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자동이라는 건 언제든지 기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매뉴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이탈 사인 혈압까지 다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활력증후에 관한 문제, 기출문제, 기존에 나왔던 우리 국가고시에 나왔던 문제들을 추려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